가슴에 움터온 봄. 가슴에 움터온 봄. 1944년 2월 12일 토요일. 키티. 태양은 빛나고 하늘은 지푸르고 상쾌한 봄바람이 산들산들 부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그리움과 욕망이 은근히 가슴에 스며든다. 이야기하고 싶고 자유와 친구가 그립고 그리고 외롭게 지내고 싶기도 한, 마음껏 울고 싶기도 하단다. 당장이라도 울음이 가슴 속에서 터져나올 것 같고 목 놓아 울고 나면 후련해질 것만 같아. 왜 이리 마음이 설레는 걸까? 이 방으로 갔다 저 방으로 갔다 하며 거닐기도 하고 방문 틈새다 코를 대고 깊이 숨을 들이쉬기도 하고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어보기도 해. 심장의 고동은 나에게 당신은 아무래도 내 이 허전함을 채워줄 수 없나요? 하고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했어. 봄은 정녕 내 몸 안에 잠자고 있는 것 같아. 그곳에서 봄이 싹트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온 몸,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 나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한 태도를 취할 수가 없어. 텅 빈 듯이 허전하고 뒤죽박죽이 되어서 무엇을 읽고 무엇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어. 다만 나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애타는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뿐이야. 안내. 44년 2월 13일 일요일. 키티. 토요일 이후로 내 운명에 변화가 일어났단다. 사정은 이렇게 달라졌어. 나는 무엇인가 그리워하고 있었지. 갈로 속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조금은, 아주 조금은 위안이 생겼어. 환희에 찬 기쁨은 솔직히 말해서 오늘 아침 페트가 한참 동안 지그시 쳐다보았을 때 밀려왔어. 그것은 평상시의 시선과는 다른 의미 있고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이었어. 나는 페트가 언니를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제야 비로소 깨달았어.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 내가 그를 쳐다보면 그는 호소하는 듯한 끈질긴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의 시선이 나의 얼굴에 와닿는 것을 의식하면 무엇인가 따뜻한 것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지만 그런 기분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자신을 타일렀지.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아빠는 내가 좀 달라진 것을 눈치채신 것 같지만 아빠에게 고백할 수도 없잖니. 나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고 온종일 울고만 싶구나. 내가 바라는 그 이상으로 고독한 처지에 놓일지도 모르는데. 안내. 44년 2월 14일 월요일. 키티. 일요일 저녁 때 아빠와 나를 제외하고 모두 라디오 둘레에 모여 독일 고전 음악을 듣고 있었어. 그때 뒤셸씨가 문고리를 달그락달그락 흔들어대잖아. 페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눈살을 찌푸렸어. 페트는 30분가량 참고 있다가 뒤셸씨에게 짜증난 말투로 문고리를 달그락거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 그러나 뒤셸씨는 오만한 태도로 이래도 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하고 묵살하더군. 그러나 페트가 화를 내며 거칠게 떼들고 판단 아저씨가 페트를 옹호하는 바람에 뒤셸씨는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말았어. 사건 그 자체는 대수로운 것이 아니지만 페트는 그 일을 무척 꺼림칙해 하는 것 같았어. 내가 다락방으로 책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는 나를 따라 올라와서 자초지종을 들려주었어.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기꺼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어. 나는 무슨 말을 하려면 말을 더듬게 돼. 먼저 떨리고 얼굴이 상기되고 내가 말하려던 것이 혼동되어서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된단 말이야. 어제도 그랬어. 다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을 시작하자마자 정신이 없어졌어. 나는 나쁜 버릇이 있었어. 지금도 그 버릇이 남아있지만 화가 나면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거야. 이게 좋지 못한 버릇이란 건 나 자신도 알고 있어. 나는 너가 훌륭하다고 생각해. 너는 말을 더듬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거든 하고 그는 말했어.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언제나 말하려는 것과는 다른 말을 하고 말아. 그리고 지나치게 말해. 그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 하고 나는 대답했어. 나는 나의 마지막 말이 우스워서 웃지 않을 수 없었어. 그렇지만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서 마루 위의 쿠션에 앉아 두 다리를 팔로 껴안고 가만히 그를 쳐다보았어. 이 은신처에서 나같이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겠어? 페트가 뒤셸씨의 귀에 들어갈 염려가 없다는 것을 알고 뒤셸씨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후련해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와 은밀한 음모라도 꾸미는 듯한 서리를 느꼈어. 내가 그에게 여자친구에게와 같은 우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기쁜 일이야. 안내. 44년 2월 16일 수요일. 키티, 오늘은 언니 생일이란다. 패트는 12시 반에 선물 보따리를 보러 왔다가 이야기를 하며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러 있었어.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 오후에 오늘만이라도 언니를 기쁘게 해주려고 직접 커피와 감자를 운반해 왔어. 패트 방을 지나갈 때 그는 계단에 흩어진 종이 쪽지를 줍고 있었어. 문을 닫을까 하고 물으니까 그래. 그는 응. 그리고 내려올 때 노크해 내가 열어줄 테니까 하고 대답했어. 다락방으로 올라가 10분 이상이나 큰 통에서 잔 감자를 찾노라니 등이 아프고 추워졌어. 지쳐서 놓고도 않고 문을 열었는데 그가 나를 친절히 맞아주며 내 손에 든 냄비를 받아들었어. 오랫동안 찾았지만 잔 감자는 이것뿐이야 하고 내가 말했어. 큰 통을 찾아봤어? 응, 전부 뒤졌어. 그때 나는 이미 계단 끝에 서 있었어. 그는 들고 있는 냄비를 들여다보며 이건 제일 좋은 감자인데 하고 감탄했어. 내가 냄비를 받아들자 그는 다시 근사한 일을 했어 하고 상냥한 시선을 던지면서 고개를 끄덕였어. 그의 시선이 내 몸에 닿아서 후끈한 열기를 일으켜 주었어. 그는 나를 즐겁게 해주려는 것이지만 말을 길게 할 수 없으므로 다만 눈으로 대신 말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의 음성과 은근한 눈길을 다시 생각하면 가슴이 뛴단다.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갔더니 엄마는 저녁거리 감자를 더 가져오라고 부탁하셨어. 나는 기꺼이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어. 나는 패트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자꾸 방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내가 계단을 올라서자 그는 벌떡 일어나 이쪽으로 다가와 문과 벽 사이에 버티고 서서 내 손을 잡아 끌지 않겠니? 내가 가지 하고 그는 말했어. 나는 이번에는 특별히 잔 감자를 찾지 않아도 되니까 괜찮다고 말했어. 그는 그제야 내 팔을 놓아주었어. 내려올 때 그는 문을 열어주고 또 냄비를 받아주었어. 나는 그의 방을 나오면서 요즘 무엇을 공부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았지. 프랑스어 하고 그는 대답했어. 나는 연습한 곳을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손을 씻고 돌아와 긴 의자에 와서 마주 앉았어. 그는 장래 네덜란드령인 동인도에 가서 농장을 경영하고 싶대. 그리고 가정생활 이야기, 시장의 암거래 이야기 같은 것을 말하고 자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인간인 것 같다고 말했어. 나는 그의 지나친 열등감을 타일렀어. 그는 유대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 그는 자기가 크리스찬이었으면 또는 전쟁이 끝나면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세례를 받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그는 그런 것은 아무 소용도 없으며 전후에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고 대답했어. 나는 그의 말에 슬퍼졌어. 페트의 가슴 한구석에 어딘가 정직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은 유감이야. 우리는 그 다음에 아빠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성격 따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즐겁게 떠들어댔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지금 기억나지 않는구나. 내가 페트의 방에서 나온 것은 4시 반이었어. 저녁 때 그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단다. 전에 내가 준 영화 배우 사진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그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1년 반 동안이나 벽에 붙여놓고 있다고 하더군. 한 장 더 줄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야, 이것이면 좋게. 매일 사진을 쳐다봤더니 친구같이 되어버렸어 하고 대답했어. 페트가 늘 보시를 끌어안고 있는 이유를 알겠어. 그는 애정에 굶주리고 있는 거야. 페트가 한 말은 거의 잊어버렸지만 그는 이런 말도 했어. 나는 내 결점을 생각할 때 이 외에는 공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어. 물론 그것을 극복하려 하고 있지. 페트는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어. 예를 들면 자기는 아둔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프랑스를 가르쳐주면 그는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해. 나는 언제든지 그에게 그런 말 마라. 너는 나보다 영어와 지리는 훨씬 더 잘하지 않니? 하고 말해줄 테야. 안내. 44년 2월 18일 금요일. 키티, 위층으로 올라갈 때마다 나는 그를 만날 수 있으면 하는 기대에 차 있어. 인생의 목적을 의식하고 기쁨을 얻게 되어서 모든 생활의 순환이 훨씬 유쾌해졌단다. 내 감정이 흘러가는 곳은 언제나 그곳뿐이고 언니 이외에는 어떤 라이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그렇다고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줘. 진정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다만 나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신뢰와 우정을 가져오는 그 무엇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느낄 뿐이야. 나는 기회만 닿으면 페트 방으로 찾아가. 그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더듬거리던 예전의 태도와는 달라졌어.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방을 나설 때까지 그는 말을 계속해. 엄마는 내가 페트를 찾아가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셔. 그를 귀찮게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어떤 직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엄마는 정말로 모르시는 것일까? 내가 페트를 방문할 때마다 엄마는 이상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신단다. 그리고 내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꼭 어디에 있었는가를 물어보셔. 참을 수 없는 일이야. 안내. 44년 2월 19일 토요일. 이때는 매일 쓰네요. 글을. 키티. 또 토요일이 돌아왔구나. 다시 그 이야기를 해야만 하겠어. 아침에는 집안이 적막하기만 했어. 위층에서 일하는 것을 조금 도와주었지만 패티와는 몇 마디 상투적인 말을 주고받았을 뿐이야. 점심을 먹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낮잠을 자거나 책을 들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자 나는 공부를 하러 전용 사무실로 내려갔어. 책을 펼쳐 놓았으나 웬일인지 공연히 슬퍼져서 얼굴을 팔에 묶고 마음껏 울어버리고 말았단다. 눈물이 그치지 않고 흘러내리고 그럴수록 점점 더 슬퍼지기만 했어. 이럴 때 그가 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를 위로해 준다면 4시쯤에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어. 혹시 그를 만날 수 없을까 하고 감자를 가지러 갔지만 내가 욕실에서 머리를 빗고 있는 사이에 그는 보쉬를 찾으러 창고로 내려가 버렸어. 순간 또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아서 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꺼내 초라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어. 얼마 동안 화장실에 그대로 서 있었어. 빨간 앞치마에는 눈물 자국이 묻어서 얼룩이 져 있었어. 아주 비참한 기분이 들었단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패티의 마음을 끌 수는 없을 거야. 그는 나 같은 여자는 조금도 좋아하지 않겠지. 그는 자기의 마음을 아낌없이 털어놓을 그런 사람 따위는 없을 거야. 그저 이따금 장난기 섞인 기분으로 내 생각을 할 뿐이겠지. 나는 우정도 애정도 패트도 없는 고독한 여자가 되겠지. 희망도 위안도 낭만도 없이 그의 얼굴에 얼굴을 묻고 이토록 외롭고 슬프고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니 그는 나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로 나를 상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를 쳐다보는 그의 시선이 의미에 차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공상이 아닐까? 패트, 너가 내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띤 채 나의 말을 들어준다면 눈물은 여전히 볼에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얼마 후 이상하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가슴속에 뿌듯하게 고이는 것 같았어. 안내. 44년 2월 23일 수요일. 키티. 밖은 신선하고 화창한 날씨구나. 어제부터 아주 기분이 상쾌해졌어. 거의 매일 아침마다 나는 위층으로 패트를 찾아간단다. 그러면 패트는 가슴속에 가라앉은 질식할 듯한 공기를 말씀히 씻어주지. 나는 그 방에서 제일 조망이 좋은 마룻바닥에 앉아서 푸른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잎이 진 밤나무를 바라보기도 한단다. 밤나무 가지에는 조그만 빗방울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하늘에는 갈매기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어. 패트는 커다란 대들보에 어깨를 기대고 서 있고 나는 그 앞에 마주 앉아 있어. 그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밖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어. 우리는 이 아늑한 시간만은 말로 깨뜨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오랫동안 그대로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어. 문득 그가 참 멋진 사내라는 생각이 들었어. 잠시 후 패트는 장작을 패러 흙관으로 올라가야 했어. 나도 그를 따라 올라갔지. 15분가량 장작을 패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내가 그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는 자기 힘이 센 것을 보여주려고 무척 안간힘을 썼어. 나는 창 쪽으로 시선을 돌려 암스테르담의 넓은 시가를 내려다보았어. 줄곧 머리를 잇대고 늘어서 있는 지붕들이 멀리서 푸른 하늘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 끝은 구분할 수가 없었어. 이 찬란한 햇빛과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우리 머리 위에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우리는 불행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했어. 무서워하고 쓸쓸해하고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어느 곳이든 하늘과 자연과 신하고만 같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연의 소박한 아름다움 속에서 인간의 행복을 지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야. 자연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항상 존재하는 법이지만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모든 슬픔에 대해서는 언제나 위안이 따르게 마련이야.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어떤 위지의 사람과 함께 이 크다란 행복감을 나눌 수 있는 것도 그다지 먼 훗날의 일은 아닐는지도 모르지 않네. 그 밑에 다시 글을 써놨네요. 하나의 생각.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잃고 있다. 너무도 많이,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나도 역시 마찬가지다. 너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녀온 외부 세계에 대한 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의 질서를 의미한다. 너와 같이 나도 자유와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지금의 고난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 아침 창 앞에 서 있을 때 문득 그것을 깨달았다. 충이란 내면적인 보상을. 밖을 내려다보고 자연과 신의 참뜻을 엿보았을 때 나는 행복했다. 진정 행복했다. 그리고 내겐 패트가 있다. 여기서 이런 행복을 지니고 또 자연에 대한 기쁨이나 건강에 의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제나 행복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다. 재물은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의 행복은 비록 베일에 쌓여 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한 어느 때든지 다시 소생하는 것이다. 두려움 없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고 마음이 순결하다고 자각하는 한 행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그리워지는 패트라는 글입니다. 1944년 2월 27일 일요일. 키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패트를 생각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그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잠을 자고 그의 꿈을 꾸고 잠이 깨었을 때도 그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구나. 나는 패트나 나나 겉으로는 변화를 짐작할 수 있을 만큼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해볼까? 우리는 모두 어머니다운 어머니를 갖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의 어머니는 너무 경솔해서 그의 일 같은 것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내 일을 걱정하기는 하지만 감수성이 둔해서 참말 어머니다운 데가 없어. 그리고 자기 엄마는 그렇다는 거죠. 패트와 나는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아직 자아라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함부로 취급을 받기에는 너무도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이들이야. 나는 함부로 취급을 받을 때는 모든 것에서 도피하고 싶어진단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되는 대로 심술을 부릴 뿐이야. 그래서 모두 나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어. 패트는 나와는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잠잠히 혼자 공상에 잠기면서 자기식으로 감정을 감추고 있어. 그러나 언제 어떻게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만나게 될까? 이성의 힘으로는 언제까지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안내. 44년 2월 28일 월요일. 키티. 밤낮으로 악몽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만 같구나. 그의 영상이 항상 눈앞에 어른거리지만 그러면서도 그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것을 얼굴에 나타내서는 안 되겠어. 정말로 절망적인 기분이 되었을 때도 명랑한 채 해야겠지. 패트 베셀과 패트 판다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운 한 사람의 패트가 될 것 같아. 엄마에게는 실정이 났어. 아빠는 사람이 좋으신 만큼 한층 더 실정이 나는구나. 언니는 내가 항상 유쾌한 얼굴을 하고 있기를 바라서 제일 질색이야.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일에 간섭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어. 패트는 나를 만나러 다락방으로 돌아오지 않아. 그는 목수일을 하러 헛간에 갔어. 헛간에서 울려오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용기는 꺾이고 슬퍼지는구나. 멀리서 몸도 영혼도 순결하게 하고 울리는 종소리 같아. 나는 감상적인 기분에 빠져 있어. 그것은 잘 알고 있어. 나는 어리석게도 절망적이란다. 아,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안내. 44년 3월 1일 수요일. 키티. 도덕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일은 미뤄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구나. 도덕에는 진력이 났어. 하지만 어쩔 수도 없는 일이야. 도덕은 코론 상위를 안성맞춤의 표적으로 삼은 것 같아. 이번의 도덕 사건은 작년 7월의 사건보다 훨씬 복잡하단다. 판단 아저씨가 여느 때처럼 7시 반에 클라레르시의 사무실에 가보았더니 복도 쪽의 유리창과 사무실의 문이 열려 있었어. 아저씨가 놀라서 자세히 조사해보니 조그만 어두운 방문도 열려 있었고 큰 사무실 안도 엉망으로 어지럽혀져 있더라는 거야. 도둑이 들었구나. 아저씨는 단번에 이렇게 단정하고
다시 확인하기 위해 바깥문을 살펴보러 나갔어. 그런데 바깥문 자물쇠는 단단히 걸려 있었지. 그럼 페트와 엘리가 어젯밤에 잘 채우지 않았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단다. 그는 한참 동안 클라레르시의 사무실에 있다가 전등불을 끄고 위층으로 올라왔어. 문이 열린 것이나 사무실이 어지럽혀진 것에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오늘 아침 페트가 우리 방에 와서 바깥문이 활짝 열려져 있더라는 과히 기분 좋지 않은 뉴스를 알려주었어. 그는 영사기와 클리레르시의 새 서류 가방이 선반에서 없어졌다고 말했어. 그때 마침 판단 아저씨가 전날 밤 발견한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었어. 우리는 공포에 휩싸여 부들부들 떨었지. 분명한 사실은 좌물쇠가 부수지지 않은 걸로 보아 도둑이 맞는 열쇠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야. 도둑은 초저녁에 숨어들어와 문을 잠그고 판단 아저씨가 나타나자 어딘가에 숨어있다 아저씨가 올라가자 물건을 훔쳐가지고 당황하여 문도 닫지 않고 달아난 모양이야. 대체 누가 맞는 열쇠를 갖고 있을까? 도둑이 어째서 창고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도둑은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는 틀림없이 아저씨의 발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아저씨를 보았을지도 모르니 밀고를 하지는 않을까? 같은 도둑이 또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어. 도둑은 건물 안에서 사람 발소리가 나는 걸 듣고 틀림없이 놀랐을 거야. 안내. 44년 3월 2일 목요일. 키티. 오늘 언니와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갔어. 상상했던 것만큼 즐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언니가 대체로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 접시를 닦으면서 엘리가 엄마와 판단 아주머니에게 이따금 몹시 우울해진다고 말했더니 키티,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알아? 엄마는 엘리에게 고난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나 자기가 불행할 때에 다른 사람의 불행을 생각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엄마는 넌 이런 일에 간섭하지 마 하고 꾸중하시더군. 어른들이란 어리석지 않니? 페트나 언니나 엘리나 나는 달라. 좋은 친구의 우정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어른들은 우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해. 하긴 아주머니는 우리 엄마보다는 약간 이해하고 있는지도 몰라. 내 경험을 말해서 고독에 빠진 엘리를 위로해 주려 했으나 아빠가 우리 일에 끼어들어 결국 나는 밀려나버리고 말았어. 어른들이란 모두 바보야. 우리가 스스로의 의견을 가지는 것까지도 허락하지 않는구나. 사람을 잠자코 있게 할 수는 있어도 의견을 못 가지게 할 수는 없는 법이야.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지 않니? 숭고한 애정만이 엘리나 언니나 패티나 나를 구원할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이 집의 아는 체 하는 바보 어른들은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여기 어른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몹시 감수성이 강하고 정신적으로는 성장되어 있어. 엄마는 또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계셔. 엄마보다도 판단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오후 페트를 붙들고 45분 동안 이야기를 했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처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말을 시키는 데는 퍽 힘이 들었어. 그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정치, 정세나 담배나 그 밖의 사소한 일로 곧잘 말다툼한다고 말하면서 부끄러워하더라고. 그의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우리 부모 얘기를 했어. 그는 아저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하고 아빠를 칭찬했어. 그리고 서로 위층 식구와 아래층 식구에 대해 이야기했지. 페트는 내가 언제나 정직한 사람이란 걸 알겠지? 그러니까 난 우리 집 어른들의 결점도 그대로 페트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하고 나는 말했어. 페트, 나는 페트를 도와주고 싶어. 난 그럴 수 없을까? 페트는 지금 참 거북한 처지에 있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괜찮다는 건 아니겠지? 나도 언제든지 안내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한테 가는 게 좋을 거야. 아빠는 퍽 자상하시니까 아빠한테는 뭐든지 말하기가 쉬워. 정말 그래. 아저씨는 참 좋은 분이야. 우리 아빠를 좋아하지? 페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우리 아빠도 페트를 좋아해. 그의 얼굴은 금세 새빨개졌어. 이 대수롭지 않은 말이 그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나는 그것을 보고 참으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렇게 생각해? 하고 그가 묻더라. 그럼 가끔 한마디씩 하는 말로 곧 알 수 있지. 하고 난 대답했어. 페트는 우리 아빠처럼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어. 안내.
44년 3월 3일 금요일. 키티. 오늘 밤 촛불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관로 속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밤 촛불을 밝히는 풍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감에 잠길 수 있었어. 하나님이 촛불 속에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감싸주고 보호하고 나를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인 것 같았어. 그러나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지. 그것은 페트야. 오후 감자를 가지러 가려고 냄비를 들고 계단에 서 있을 때 점심 먹고 나서 뭘 하고 있었어? 하고 페트가 묻더군. 우리는 계단에 그냥 걸터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 나는 1시간가량 같이 이야기하고 5시 15분에 감자를 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지. 페트는 부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우리는 읽은 책이나 과거의 일을 이야기했어. 페트의 눈동자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어. 나는 진정 그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 같아. 그는 오늘 저녁 때 그 이야기를 했어. 감자 껍질을 벗기고 나서 그의 방에 갔어. 무척 덥다고 그에게 말했어. 언니나 내 얼굴을 보면 기온이 어떻다는 걸 곧 알 수 있어. 우리는 추울 땐 얼굴이 파래지고 더울 땐 새빨개지니까. 안내는 사랑을 하고 있어? 페트가 벼랑간 이렇게 묻더군. 내가 무슨 사랑은? 나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쑥스러운 대답이었어. 그랬더니 그는 왜 하면 안 되는 건가 뭐? 하고 말했어. 그리고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러 아래층으로 내려왔어. 그가 그런 질문을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나는 용기를 내어 내가 수다를 떨고 짓거리는 것이 귀찮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는 아니 난 안내 얘기를 듣는 게 참 좋아 라고 말했을 뿐이야. 그의 이 대답이 어느 정도까지 부끄러움 때문인 것인지 어떤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 키티. 나는 연인 이야기만 하는 사랑에 빠져있는 여자친구 같구나. 페트는 진정 나의 연인이야. 나는 언제 이것을 그에게 고백할 수 있을까? 물론 그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이런 말을 꺼낼 수 없겠지. 페트가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알 수 없지만 좌우간 두 사람은 서로 어느 정도 마음을 알게 되었어. 다만 둘이 좀 더 마음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 그런 때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니? 그는 날마다 2번씩은 잔뜩 진정을 담은 듯한 시선으로 내 얼굴을 바라본단다. 그러면 나는 윙크로 답하고 우리는 모두 행복에 잠겨. 나는 그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행복에 지쳐버린 사람 같구나. 그러나 그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나를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 안내. 44년 3월 4일 토요일. 키티. 지루하고 우울하고 답답하지 않은 토요일은 오늘이 몇 달 만에 처음이야. 그 원인은 페트야. 오늘 아침말을 말리려고 위층에 올라갔을 때 마침 아빠가 나에게 프랑스어로 회화를 하자고 제의하셨어. 처음에는 프랑스어로 회화를 하고 그것을 페트에게 설명한 다음 영어 회화를 했어. 아빠는 큰 소리로 디킨스의 작품을 읽어주셨어. 아빠 옆에 페트와 나란히 앉아있던 나는 마치 천국에라도 앉아있는 듯한 행복감에 젖었어. 11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가 11시 반에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페트는 벌써 계단 쪽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는 11시 45분까지 이야기를 했어. 식사를 마치고 내가 방을 나갈 때면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나에게 살그머니 잘가 안내 또 만나 하고 인사를 해준단다.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 페트도 나에 대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몰라. 아무튼 참 좋은 사람이야. 내가 그와 무슨 즐거운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아무도 몰라. 판단 아주머니는 내가 페트 방으로 놀러가는 것을 허락해 주고 있지만 오늘은 나를 놀리면서 너희들을 믿고 두 사람만 다락방에 내버려둬도 좋을지 모르겠구나 하고 말씀하셨어. 걱정 마세요. 그건 모욕이에요 하고 나는 항의했어.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페트를 만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어. 안내. 44년 3월 6일 월요일. 키티. 나는 페트의 표정으로 그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어제 저녁 판단 아주머니가 페트를 경멸하는 태도로 철학자 하고 비꼬았을 때는 나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우라가 터져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었어. 이들은 왜 입을 닫아두지 못할까? 페트가 쓸쓸한 표정을 하는 것을 그냥 옆에서 보고 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키티,
너는 상상할 수 없을 거야. 페트가 말다툼이나 애정 문제로 이따금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가는 나 자신이 페트의 처지에 있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어. 가엾은 페트, 그는 정말 애정에 굶주리고 있어. 그가 자기에게는 아무 친구도 필요 없다고 말할 때면 그의 말이 내 귀엔 거칠고 아프게 들려와. 그는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닐 거야.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짚씹으면서 일부러 무관심하거나 어른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감정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거치장에 지나지 않는 거야. 가엾은 페트. 그는 언제까지나 이런 연극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초인적인 노력은 분명 어느 땐가 무서운 힘으로 폭발하고야 말 거야. 오 페트, 나에게 만일 그대를 위로할 힘이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그대를 위로하는 역할을 배당해 준다면 우리는 다 같이 서로의 외로움을 지워버릴 수 있을 텐데. 나는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고 있지만 별로 찌끄리지는 않아. 그를 만나는 동안 태양이 빛나고 있기만 하면 나는 행복해. 어제는 정말 흥분했어. 머리를 감고 있을 때 그가 바로 옆방에 있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법석을 떨게 되는 것은 어째서일까? 이러한 내 마음의 비밀을 맨 처음으로 깨뜨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판단시댁에 계집 아이가 아니라 사내 아이가 있었던 것은 다행이야. 만일 남자가 아니었다면 나를 정복하기가 어렵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멋지지도 아름답지도 않았을 거야. 안내. 추신. 키티. 내가 너에게 항상 정직하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패티를 만나는 것만을 고대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겠어. 나는 그도 역시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고 그가 조심스럽게 나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때마다 나는 스릴에 찬 환희를 느낀단다. 그도 분명 나와 다름없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겠지. 그러나 사실 내 마음을 끄는 것은 그의 그 조마조마하고 추춤거리는 태도라는 것을 그는 몰라.